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해서 누군가의 이해를 바란다거나 동정을 구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자신을 설명하고 싶을 땐 그냥 말하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마음속에 응어리 같은 걸 꺼내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올해로 37입니다. 결혼 8년 차 딸아이 하나 있고요. 직장은 중견 IT 기업, 월급은 중간 이상. 밖에서 보면 성공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결혼도 안정적으로 했고 애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근데요, 그 모든 게 겉모습일 뿐이라는 걸 최근에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내가 당신을 어떻게 몰라봤단 말이에요. 그쵸? 누군가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반대예요. 아내가 과연 한 번이라도 나를 제대로 보긴 했을까? 제가 바람을 폈어요. 맞아요.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 저는 쓰레기죠. 남편이고 아빠인데 다른 여자를 만났으니까요. 근데 제 얘기를 조금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희 아내는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아이도 잘 돌보고 시댁일에도 불만 하나 없이 다 해냈어요. 결혼 초반엔 저한테도 참 잘했죠. 도시락도 싸주고 겨울엔 제 손등에 핫팩도 붙여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모든 게 의무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침 7시에 눈을 뜨면 그녀는 이미 부엌에서 분주하고 저는 조용히 나가 출근해요. 저녁 8시에 퇴근하면 아이를 재우느라 정신없고 겨우 식탁 위에 남은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고 나면 그녀는 거실에서 고개도 안 들고 묻습니다. 설거지 좀 해줄 수 있어? 그날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고된 하루를 보냈는지, 상사한테 어떤 욕을 먹었는지,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야근한 얘기 같은 건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결혼 전엔 그녀가 제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줬어요. 내가 야근하다가 밥을 거르면 배 안 고파? 하고 걱정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늦게 와? 왜 재우는 거 당신은 관심 없지? 라고 말하죠. 물론 그녀 입장도 이해해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실제로 겪어보진 못했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내가 그냥 기능이 된 느낌은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녀가 더 이상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 남편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그냥 돈 벌어오는 존재. 이게 결혼이구나 하고 스스로를 달래며 살던 중이었어요. 그때 유진을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 다른 팀 프로젝트 때문에 마주하게 됐고 처음엔 그냥 업무 파트너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유진은 저한테 자꾸 질문했거든요. 요즘 집안은 어때요? 딸 사진 봤어요. 아빠 닮았네요. 근데 팀장님 오늘 많이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거 아세요? 그 세 문장이 제가 3년 동안 아내한테서 듣지 못했던 말들이라는 거. 유진이 저한테 특별한 감정을 가졌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관심을 보여준 것뿐인데 그게 너무 낯설고 따뜻했어요. 어느 날 밤 10시 넘어서까지 회의하다가 사무실이 조용해졌을 때였어요. 유진이 커피를 내려와 주며 말하더군요. 전 팀장님 같은 사람 보면 좀 안쓰러워요. 다들 팀장님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표정 보면 꼭 벽 같아요. 많이 외로우시죠? 그 말을 듣고요. 내가 이렇게 공허했구나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며칠 뒤였나. 업무 얘기로 저녁을 같이 먹고 헤어질 때 차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팀장님 나쁜 사람 아닌 거 알아요. 그냥 너무 오래 참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그 한마디가 너무 위험했죠. 마음이 스르르 무너지는데 그걸 붙잡고 싶지도 않았어요. 누군가 나를 이해한다고 말해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비겁하고 비열하고 한심한 관계. 근데 저는 거기서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쯤에서 묻고 싶어요. 바람을 핀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나는 정말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을까요? 이해해요. 이쯤 되면 듣는 분들도 속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바람은 아니지라는 생각하시겠죠. 그 말 맞아요. 저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감정이 단순한 도피도, 욕정도, 충동도 아니었다는 걸 누군가 들어줬으면 해서예요. 유진은 뭔가 달랐어요. 다정한 것도 똑똑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내가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거였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긴 뒤 저는 제 존재가 점점 흐려진 느낌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아이가 있고 아내는 아이를 위해 존재했고 저는 그냥 돈을 벌어오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할 가장. 소파에 앉아 TV를 켜도 눈치가 보였고 혼자서 맥주 한 캔 꺼내면 또 술이야. 라는 말이 돌아왔어요. 반면 유진은 나를 바라봤어요. 진짜 나를요. 회의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는 짧은 순간에도 팀장님 저랑 있을 땐 조금 편한 얼굴이네요. 이런 말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 이 여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노력하는구나.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이해받는다는 건 그 자체로 위험해요. 특히나 그게 오래 외로웠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유진과 처음 단둘이 저녁을 먹은 날이 기억나요. 그날은 제가 회사에서 실적 때문에 크게 혼이 난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집으로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들어가면 또 무표정한 아내, 칭얼대는 아이, 다 식은 밥. 그래서 그냥 유진한테 톡을 보냈죠. 밥 먹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계획 없이 그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그랬어요. 사실 전 팀장님 처음 봤을 때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말도 없고 차가워 보여서. 근데 몇 번 같이 일하면서 느꼈어요. 혼자 다 끌어안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제가 괜찮은 연기자였다는 걸 깨달았죠. 겉으로는 멀쩡한 척, 능력 있는 남편인 척, 가장인 척. 근데 속은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유진은 그걸 처음으로 꿰뚫어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해줬어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 불도 꺼져 있더군요. 아내는 아이 재우다 같이 잠든 듯 했고요. 식탁 위엔 랩 씌운 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혼자 먹는 밥. 말없이 자는 아내. 대화 하나 없이 끝나는 하루. 그날 저는 자꾸 유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녀는 적어도 내 하루를 궁금해해줬는데 집에선 아무도 내 하루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게 쌓이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유진을 기다리게 됐어요.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까 설레고 회의 시간엔 괜히 그녀 옆자리를 노려보고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그녀가 오는지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런 나를 보면서도 처음엔 부정했어요.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마, 넌 아빠잖아.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부정이 오래될수록 더 깊이 빠져든다는 거. 유진은 어느 날 물었어요. 팀장님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저한텐 너무 오래된 단어였거든요. 잘 살고 있긴 한데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진심이었고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전 팀장님이 조금 더 이기적이면 좋겠어요. 이기적이라.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써왔는데 이제 와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해주니까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녀는 내게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이해받고 존중받고 설렐 수 있는 세상. 누군가 날 바라봐주는,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세상. 그런데도 아직 이게 사랑은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래야 덜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야 그날 밤 유진과 마주보며 웃던 내 표정을 정당화할 수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커피, 그 다음은 저녁, 그리고 어느 날엔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같이 걷기도 했죠. 그 순간들은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가정에선 숨죽이고 회사에선 견뎌내던 제가 유진과 있을 땐 나로 존재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녀는 제게 구원이었어요. 그녀와 있을 땐 내가 더 이상 기능이 아니었어요. 아빠도 남편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이었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날 욕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바람핀 남자가 가정을 지키려 했다니 스스로도 가끔은 역겹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유진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나서도 나는 매일 아침 집에서 나와 퇴근 후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아내가 내민 저녁을 말없이 받아먹었죠. 아내는 눈치 못 챘어요. 정확히 말하면 눈치를 채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녀는 늘 피곤했고 나는 그 피로 위에 얌전히 얹힌 그림자처럼 존재했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저는 가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왜냐고요? 아이 때문이죠. 그 아이가요, 너무 잘 웃어요. 아빠만 보면 아빠하고 달려와 품에 안깁니다. 그 애가 제 옷깃에 코 박고 숨쉬는 그 순간 제 죄가 뚝뚝 묻어 나오는 기분이 들어요. 그때마다 속으로 되뇌었죠. 이 집을 절대 무너뜨려선 안 돼.
나 하나만 조심하면 돼. 지독한 착각이었지만요. 유진에게도 그랬어요. 우리 선 넘지 말자. 이 이상은 안 돼. 난 이 가정을 놓을 수 없어. 아이가 있으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는 듯이. 하지만 그 눈빛엔 슬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또 나를 끌어당겼죠. 양쪽 모두를 안고 가는 삶. 누군가에겐 위선이고 누군가에겐 이기심일 겁니다. 하지만 그땐 진심으로 둘 다 지키고 싶었어요. 이기적이게도 말이죠.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이었고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나는 거실에 앉아 딸아이와 블록을 쌓고 있었죠. 그 순간 유진에게 톡이 왔어요. 오늘 바람 좋아요. 혹시 나중에라도 한강 걷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팀장님한테 아무 말 없이 걷고 싶네요. 그 한 문장에 나는 세상이 둘로 쪼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딸과 함께 웃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다른 한 사람은 나를 그리워하고 있고 나는 그 둘 모두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한참을 핸드폰만 바라보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죠. 미안해. 오늘은 못 봐. 아이가 나를 찾고 있어. 유진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거실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녀의 SNS를 들어가 봤어요. 혼자 걷는 강변은 생각보다 시리다.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 속에는 그날 내가 있었어야 할 자리에 혼자 서 있는 그녀가 있었죠. 그때 알았어요. 내가 가정을 지키려 한다는 말이 사실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는 걸요. 다음날 유진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이건 아니야. 이 관계는 결국 다 망쳐. 유진은 웃었어요. 그리고는 딱 한마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만나러 올 거잖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던지. 그래서 전 더 큰 소리를 냈어요. 화를 내는 척, 단호한 척, 이기적인 척.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더는 안 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면서 그러더군요. 알아요. 그럼 기다릴게요. 그날 이후 나는 집에 더 자주 더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말도 많이 하려 했어요. 딸아이랑도 더 오래 놀아주고요. 근데 그럴수록 마음 한쪽이 텅 비어갔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가정을 지킨다는 말 뒤에 숨은 공허함을, 그걸 이겨내기 위해 내가 얼마나 버둥거렸는지를 욕해주세요. 비난하세요. 하지만 그 시기에 저는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문제는 진심만으로는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한다고들 하죠. 근데 그게요.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는 정말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유진과의 관계를 끊은 후 저는 스스로를 꽤 자랑스러워했어요. 잘했다. 이제 진짜 가정을 지키자. 그런데 정작 그 가정은 이미 예전 그 모습이 아니었더라고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내가 딸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나와 조용히 묻더군요. 당신 요즘 좀 이상해.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저는 당황했지만 금방 태어난 척했죠. 아니, 그냥 일 좀 많아서. 요즘 피곤하긴 하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눈빛, 알고 있더군요. 확신은 없지만 분명한 의심. 그게 아내의 눈에 깃들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내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차려주던 아침밥이 점점 간소해졌고 퇴근 후엔 애 재우고 혼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말을 걸면 웃지만 대답은 짧았고 손끝 하나 맞닿지 않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아, 그녀도 이미 나와 멀어졌구나. 그런데 그게 더 아팠어요. 바람을 피워놓고 이제 와서 아내의 차가움에 상처받는다는 게 얼마나 뻔뻔한 일인지 알면서도 전 미치도록 외로웠어요. 그녀가 변해 있었다는 걸. 정확히 실감한 건 어느 주말 제가 청소기를 돌리며 애쓰는 모습을 보고도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간 날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고마워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지금의 그녀는 그냥 무관심했어요. 말 그대로 저에게 아무 감정이 없는 것처럼. 혹시나 싶어 밤에 조심스레 물었어요. 요즘 왜 그래? 뭐 불편한 거 있어? 그녀는 대답 대신 제 쪽을 쳐다봤어요. 오래 말없이. 그리고 조용히 단단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 먼저 변했다고 생각해?
그 말이 너무 낯설고 섬뜩했어요. 무슨 말이냐고 묻기도 전에 그녀가 말을 이었죠. 난 이미 오래전에 변했어. 당신이 외로움을 느끼기 전부터 나도 그랬어. 근데 나는 버텼지. 당신한테 기대지도 외면하지도 않고 그냥 살았어. 그게 사랑인 줄 알았거든. 근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어. 사랑도 노력도 일방적이면 그냥 자기 학대더라.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그녀도 아팠다는 걸, 그녀도 나처럼 외로웠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거든요.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울면 비겁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가 나보다 먼저 무너지고 있었던 걸 이제야 깨달았기에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가 변했어요. 하지만 그건 내가 먼저 변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지쳤고 나는 외면했고 우리는 서로를 놓쳤습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야 그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녀의 마음은 이미 내게서 멀어져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나는 아무것도 고백하지 않았어요. 딸아이의 웃음만이 그 집을 살아있게 만들었지만 그 웃음조차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죠. 밤이면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불 꺼진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이따금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유진의 번호를 보고 손가락을 떼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보기도 했고요. 다시 전화하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다시 만나면 정말 끝장이 날 것도 알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사랑을 원했어요. 이해받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괜찮다는 말 한마디가 간절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침실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고 그 옆엔 딸아이가 포개듯 안겨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 장면이 아름답다는 생각과 동시에 그 장면 속에 나는 없다는 사실이 참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 집의 구성원일 뿐이었지 그들 삶의 필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진은 그녀는 내 이야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녀와의 마지막 톡은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던 그날 이후 한 번도 오가지 않았어요. 근데도 난 매일 들어가 봤습니다. 그녀의 SNS, 그녀의 프로필 사진, 상태 메시지. 변화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서운했어요. 너는 잘 지내니? 나는 지금 이 지옥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데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어요. 숨소리만 들리는 그 공백 속에서 내가 먼저 말했어요. 너 잘 지내? 한참을 멈추더니 그녀가 답하더군요. 응. 근데 왜 지금? 그 물음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진심이었어요. 비겁한 진심. 그녀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난 아직 거기서 못 벗어났어. 근데 당신은 거기서 벗어날 생각이 없잖아. 그게 우리 사이를 망친 거야. 정확했어요. 나는 가정도 버리지 못했고 그녀도 붙잡지 못했어요. 근데 유진아, 나는 사랑을 원했어. 누군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그 감정이 너무 그리웠어. 그게 죄라면 나는 매일 죄를 짓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원했지만 그게 누구에게 상처가 되는지는 끝까지 외면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나는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누군가에게는 그 욕망이 칼이 되었다는 걸 그제야 완전히 인정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나는 사랑을 원했지만 사랑을 줄 줄은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아내에게도 유진에게도 나는 받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 내 어깨를 다독여 주길 원했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고 내 존재를 인정해 주길 바랐죠. 근데 그 모든 순간 나는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내게 상처받고 있을 거란 건 그때까지도 외면했으니까요. 그날 밤 이후 나는 더 이상 유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배려이자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다는 건 언제나 무섭고 잔인한 일이죠. 특히 그 진실이 누군가의 마음을 찢어놓을 수 있다면 더더욱요. 하지만 저는 말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걸 끌어안고 사는 건
제 자신에게도 아내에게도 심지어 유진에게도 예의가 아니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딸은 이미 잠들었고 아내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목소리가 안 나오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아주 작게 말했어요. 나 바람 폈어.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저를 바라봤어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주 담담하게 조용히 물었죠. 언제부터? 1년 좀 넘었어. 회사 사람이야. 지금은 정리했어. 아내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예상했어요. 눈물, 분노, 비난, 그 모든 감정이 쏟아질 거라고. 그런데 그녀는 정말 이상하게도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알아챘었어. 근데 확신은 없었어. 확신이 없어서 그냥 모른 척했어.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도 기다렸어요. 왜 그랬어? 그녀가 묻더군요. 어떤 비난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람처럼 대해줬어. 관심 가져주고 내 얘기를 들어줬어. 그게 너무 고팠어.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화하지도 꾸며내지도 않고. 그녀는 조용히 웃더군요. 비웃음이 아니라 슬픈 웃음. 그럼 나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당신이 필요할 때 나는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당신이 안 본 거잖아. 나는 한 번도 당신에게 사람이었던 적이 없었나 봐.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차라리 울어줬으면 덜 미안했을 텐데 그 조용한 침묵과 절제된 눈빛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얼마나 비겁해질 수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말한 게 적어도 나한텐 의미 있어.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당장은 뭐라 말 못하겠어. 당신이 이 집을 위해 다시 뭘 할 수 있을지 나 지켜볼게.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서 잤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갔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이 결혼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생각했죠. 그녀는 저를 이해해줬어요. 그러면서도 용서하진 않았습니다. 그 미묘한 균열. 그 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아내를 사람으로 마주 보게 됐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사과하고 반성하고 아내의 마음을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조금씩 다듬어 주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생은요, 잘못을 고백했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게 아니더군요. 오히려 고백 이후의 시간이 더 무겁고 잔인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변함없이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를 챙기고 아침을 차리고 저녁엔 말없이 식탁을 차렸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무언의 거리감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했어요. 나는 아내가 나를 떠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처음으로 실감했죠. 그리고 그 불안은 다시 유진이라는 이름을 끌어들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유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주 짧은 톡 하나였어요. 괜찮아요? 그 말. 아무것도 아닌 네 글자. 그런데도 그 네 글자가 나를 무너뜨렸어요. 왜냐고요? 그날따라 너무도 듣고 싶던 말이었거든요. 집에서는 여전히 냉기가 흘렀고 아내와의 대화는 최소한의 생활 언어로만 이루어졌고 나는 내 자리를 복구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나아지고 있다는 실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진의 그 한마디가 내 모든 복잡한 감정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지. 유진이 웃더군요. 그 목소리가 따뜻해서 더 아팠어요. 그냥 잘 지내나 궁금했어. 잘 못 지냈어. 나 잘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다시 돌아오고 싶은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내가 느낀 건 갈망이었지 사랑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었거든요. 아내는 뭐래? 기다려보겠대. 지켜보겠다고 했어. 그럼 너도 정리 못한 거네. 그녀의 말은 맞았어요. 나는 정리를 못했습니다. 아내를 향한 죄책감과 유진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나는 줄타기를 하듯 서 있었고 아무 선택도 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만 있었죠. 며칠 후 아내가 조용히 묻더군요. 그 여자랑 다시 연락했어?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유일한 변화였으니까요. 응. 톡 하나 왔어. 나도 전화를 했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싱크대로 가서 컵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을 마신 뒤 정면을 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그럼 이제 결정해야 해. 이 집에 남을지 아니면 그 여자에게 갈지.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이 모든 상황이 내가 만든 미루기에서 비롯된 거란 걸요. 그 누구도 나에게 칼을 들이민 적 없었습니다. 유진도 아내도 모두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줬지만 그 시간을 나는 회피로만 채워왔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는 선택 앞에 섰습니다. 유진과의 관계는 따뜻했고 아내와의 삶은 현실이었어요. 전자는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후자는 나를 가장으로 붙잡아뒀죠. 나는 그날 밤 혼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가장 이기적인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무릎 꿇더라도 망가진 이 집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나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 포기하고 싶진 않아. 나는 나쁜 사람일까? 이 질문 진짜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유진을 처음 만났던 날부터 그녀와 마음을 나눴던 밤 아내의 무표정한 눈빛과 마주한 순간까지 누군가 나를 욕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론 늘 되묻고 있었어요. 진짜 내가 그렇게 끔찍한 놈인가? 그렇다고 제가 착하단 건 아닙니다. 저는 분명 한 여자를 속였고 또 다른 한 여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그런데 모든 걸 잃고 난 지금에서야 저는 제 마음을 좀 더 솔직하게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저는 외로웠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외로웠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서 저는 점점 기능이 되어 갔어요. 아빠 가장 돈 벌어오는 사람, 가끔 말대꾸하면 짜증나는 존재. 그리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당신은 오늘 괜찮았냐고. 요즘 힘든 건 없냐고. 사람은요, 그런 작은 말 하나로 버티기도 하고 또 그 말 하나가 없어서 무너지기도 해요. 유진은 그걸 해줬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문제였죠. 그녀에게 기대는 순간 이미 나는 결혼이라는 선을 넘고 있었던 거예요. 진실을 고백한 후 아내는 저를 떠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곁에 있지도 않았죠.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에게 말을 거는 빈도는 줄었고 시선도 자주 엇갈렸어요. 나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했지만 아내는 내 노력을 믿기보다는 시간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변명을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바람을 핀 남자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이지 그 감정은 단순한 욕정이 아니었어요. 필요했어요. 살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아마도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비웃겠죠. 살기 위해 바람을 핌? 그게 말이 되냐? 하고. 저도 알아요. 그 말이 얼마나 비겁하게 들리는지. 하지만 저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었고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안아주는 손길이 그리웠어요. 그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물론 그 갈증을 해결하는 방식이 틀렸습니다. 누군가의 등을 찢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가면서 저는 제 외로움을 채우려 했으니까요. 요즘 저는 일찍 퇴근해서 아이와 시간을 보냅니다. 딸아이가 제게 아빠하고 웃으며 달려올 때 저는 비로소 사람이 된 기분이 들어요. 그 순간마다 다시 다짐해요. 절대 또 무너지지 말자. 절대 다시 누구를 핑계로 내 외로움을 합리화하지 말자.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내가 저를 다시 남편으로 불러줄 날이 온다면 그날엔 내가 왜 이렇게 오래 버텼는지 조금은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참 우습죠. 이제 와서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리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적어도 이 남자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에 대해 조금은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몰라요.
그동안은 제 잘못만 돌아봤습니다. 아내에게 한 잘못, 아이에게서 뺏은 시간, 그리고 유진에게도 끝까지 해줄 수 없었던 감정. 근데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나를 구해줄 생각이 있었을까?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었던 걸까? 유진과의 마지막 통화 이후 저는 정말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죠. 아내와의 관계는 어색하고도 조심스럽게 천천히 제자리를 찾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니는 회사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됐습니다. 유부남 팀장과의 불륜, 그리고 그가 선택한 건 결국 가정이었다. 누군가에겐 사람으로 살게 해준다더니 결국 나는 그냥 사이드 플랜이었나 보다. 첫 줄을 읽자마자 몸이 굳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너무도 생생했고 디테일은 우리만 알 법한 이야기들이었어요. 물론 이름은 없었지만 누군가는 유추할 수 있는 정도의 힌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익명 댓글. 혹시 그 팀장 누구인지 알 것 같다. 에이 설마. 그분 가정적인 사람 아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당장 유진에게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고 며칠을 기다려도 아무 반응이 없더군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유진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그랬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우리는 감정이 있었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줬으며 어쨌든 나는 고백하고 정리했어요. 끝내 함께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 배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내가 그녀에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건 맞지만 그녀 역시 내게 잔인한 칼을 겨눈 겁니다. 이젠 명확히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게 그녀의 탓이었다고. 유진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진 한계와 책임들, 그리고 그 책임을 버릴 수 없다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끊임없이 나를 당겼고 그 당김 속에서 나는 무너졌습니다. 물론 선택은 내가 했죠. 그 누구도 내 손목을 잡고 이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이해해주는 척하며 내 죄책감의 안식처가 되어준 척하며 끝내 가장 깊게 나를 찔렀어요. 그 글이 올라온 이후 회사에서는 말은 없었지만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고 나는 프로젝트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글을 봤습니다. 이게 너지?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역시 너답다. 끝까지 그렇게 남 탓하는 거. 맞습니다. 저는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바보 같고 유약하죠. 그녀의 탓이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론 내가 만든 결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만의 외로움이었고 나만의 상처였고 그 안에서 잠시 쉬게 해준 유일한 존재였기에 그녀가 이렇게까지 나를 무너뜨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나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내에게는 이해받지 못했고 가정에선 기능처럼 살아왔으며 그 모든 무게를 안고 버티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아무도 몰라준다고 말이죠. 그러다 유진을 만났고 그녀가 나를 구해줬다고 믿었고 그녀만이 내 진심을 알아준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끝나고 난 후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서서히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나를 구해줄 생각이 없었다는 걸. 사건은 고요하게 터졌어요. 진실을 아내에게 털어놓고 회사에서도 큰 소문 없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우리 회사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한글. 사랑한다고 했어요. 가족이 다가 아니라 나와 있으면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 그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난 그냥 그의 삶에 끼어든 작은 쉼표였을 뿐이었죠. 그 글은 마치 소설처럼 시작됐지만 읽을수록 내가 그려졌고 그녀가 보였어요. 누군가 이거 실화냐? 며 묻고 누군가는 팀장 누구지? 라며 농담처럼 퍼나르던 그 댓글들 속에서 나는 입을 틀어막고 숨죽이고 앉아 있었어요. 두려웠습니다. 이게 우리 둘만의 기억이 아니라 누군가의 증언이 될 수도 있다는 게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그녀는 내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전화는 꺼져 있었고 톡은 일십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그녀가 쏜 마지막 총알이란 걸.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녀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우리는 틀렸지만 적어도 서로에 대한 예의는 남겨둘 줄 알았거든요. 물론 그녀 입장에선 다를 수도 있죠.
결국 나는 돌아갔고 그녀는 혼자 남겨졌으니까. 하지만 왜 그 감정의 해소를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택했는지 그건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거 너지? 익명 글을 인쇄해서 제게 내밀던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제 눈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죠. 넌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야. 왜?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그녀가 올렸을 뿐이야. 나는 진짜 연락 안 했어. 그래. 근데 왜 연락했겠어? 왜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했겠냐고. 내가 줄 수 없는 걸 준다고 믿게 만든 건 너잖아. 그 말에 진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합니다. 모든 게 정말 그녀의 탓일까요? 그녀가 글을 올린 게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조금 더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프로젝트에서 빠지지도 않았고 팀장 자리를 내놓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건 누구였을까요? 그녀가 나를 향해 다가왔을 때 나는 충분히 선을 지킬 수 있었어요. 아내가 지쳐있던 그 시기에 나는 충분히 그녀 곁에 남아줄 수도 있었죠. 모든 게 그녀의 탓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나는 그 책임의 반이라도 나눌 용기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끝내 그녀를 떠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는 결국 그 침묵의 대가를 내가 감당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녀는 내 인생을 흔들었고 나는 그녀의 마음을 부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이 한때는 구원이었지만 지금은 무기가 되어 돌아왔어요. 그녀가 날 겨눈 칼날은 내가 내뱉은 말들로 만들어졌던 걸 이제는 알아요. 나는 너한테 진심이었어. 너랑 있으면 살 것 같아. 이 집에선 숨이 막혀. 그 말들이 결국 그녀를 믿게 만들었고 그 믿음이 깨졌을 때 그녀가 택한 건 복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말하지만 그녀는 날 배신했습니다. 단지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남자였다는 사실에 분노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어쩌면 그 복수는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나에 대한 감정 표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줄은 몰랐어요. 다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유진이 떠났고 그녀가 남긴 글이 퍼졌고 회사에선 팀장이라는 직함이 떼어졌고 아내는 나와 말할 때조차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딱히 폭발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하나씩 나라는 사람에서 떼어져 나간 겁니다. 동료들과의 관계, 집에서의 위치,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 가장 마지막에 남은 건 아빠라는 이름이었어요. 딸아이는 여전히 나를 좋아합니다. 매일 퇴근하면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아빠 하고 뛰어나오죠. 그 작은 품에 안길 때마다 나는 속으로 죄를 되냅니다. 너한테는 말하지 않을 거야.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그런데 아이와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되더군요. 예전엔 일에 치이고 집에서는 대화 없는 부부 사이에 끼어 텅 빈 방을 떠도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더는 무언가를 꾸미지 않아도 되는 진짜 나로 존재하는 느낌이랄까요. 그 어떤 이유도 변명도 아이 앞에서는 필요 없으니까요. 아내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닌 동거하는 보호자 같아요. 그녀는 정리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용서를 택한 것도 아니었죠. 그냥 살기로 한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지금은 그게 맞다고 판단한 거겠죠. 가끔은 그런 그녀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까지 만든 나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지죠. 유진은 그 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고요. 처음엔 그녀도 미안해하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품었지만 그건 그냥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핑계였죠. 이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녀는 이미 자기 방식대로 끝냈고 나는 그 끝에 그저 묵묵히 서 있었을 뿐이라는 걸. 이 모든 일들로 나는 달라졌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미루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가 무너뜨린 삶을 하나씩 다시 세우고 있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이면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말자. 오늘도 이기적인 마음이 올라오면 아이가 웃던 얼굴을 떠올리자. 그리고
언젠가 아내가 다시 내게 말을 걸어줄 날이 오면 그 한마디를 정말 진심으로 들을 수 있게 내 마음을 비워두자.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땐 저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서 말한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기록하고 싶어서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부끄러운 시절이 있죠. 문제는 그 시절을 어떻게 넘겼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겠죠. 저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남지 못했고 떠나지도 않았다. 지키고 싶었던 것도 놓고 싶었던 것도 모두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스르르 미끄러졌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감정은 그를 구원하는 듯 했지만 끝내는 그를 가장 깊은 구렁텅이로 데려갔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결국 변명이지. 이 남자는 끝까지 이기적이었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는 외로움을 핑계로 아내를 배신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여자의 마음을 뒤흔들었으며 끝내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단순히 불륜이나 비겁함으로만 정리해버린다면 그 안에 있었던 한 인간의 진심과 갈등은 그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감정 쓰레기로 남게 된다. 이 남자는 사랑받고 싶었던 것이다. 부정당하지 않고 하루의 끝에서 괜찮아, 오늘도 수고했어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뿐이다. 문제는 그가 그것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있었다. 한 여자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또 다른 여자의 배려를 진심으로 오해했고 어디에도 머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잃었는지 돌아보게 됐다. 이야기 내내 그는 말한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 말 속엔 되낸다는 의미가 있다. 자기 최면 혹은 자기 연민. 그 말은 결국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또 다른 고백이기도 하다. 우린 누구나 어느 날 삶에서 가장 어리석었던 순간을 마주한다. 그때 내린 선택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뒤로 물러날 수 없어 결국 밀고 나가버리는 그 순간. 그 땀이 식고 나면 우리는 그제야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 그를 완전히 용서하긴 어렵다. 하지만 완전히 버릴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랑을 잃고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삶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 그가 진정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그가 끝내 도망치지 않고 남은 시간 속에서 죗값처럼 하루하루를 살아내려 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잘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 끝끝내 망가진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선 사람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마지막 셋째. 망가지되 무너지지 않고 버림받되 버려지지 않은, 그래서 더 현실적인 이야기다. 그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 나쁨을 스스로 인정하고 안고 살아가려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비난을 던질 수도 있고 고개를 끄덕이며 등을 두드릴 수도 있다. 무엇을 선택하든 이야기는 끝났고 삶은 여전히 계속된다.